안녕하십니까, 이네오와입니다. 채널을 새로 만들고 첫 번째 영상이면서 평등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지만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을 논하는 이유는 이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인간을 어떻게 후천적으로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평등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리주의는 어떤 식으로 평등을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인데요. 공리주의라 그러면 벤담하고 밀을 흔히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담하고 밀이 어떤 식의 평등을 얘기했나를 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벤담은 1700년대 말에 태어나서 1800년대 초에 사망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830년대쯤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담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애덤 스미스고요. 그 다음에 이 애덤 스미스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 벤담이 되겠죠. 이 벤담하고 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은 멜더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경제학에서 리카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우리가 흔히 공리주의에서 밀이라고 하는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도 이 벤담하고 같은 시기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벤담의 다시 아들뻘 되는 사람이 마르크스인데요. 마르크스는 독일 지역에서 출생을 하긴 했지만 학문을 하는 시기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하고 같은 시기에 있던 사람이 밀이고, 이 마르크스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과 벤담, 리카도, 멜더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학이라는 어떤 게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벤담과 밀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 아버지 제임스 밀은 이 멜더스하고 리카드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리주의자의 하나인 밀, 그 다음에 벤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본주의가 말하는 이 경제학이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에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벤담하고 밀은 이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철저히 눈으로 보고 익히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과거의 노예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노예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농노 체제가 무너지면서 장원에서 도시로 이렇게 옮겨와서 노동자가 됐는데, 그 당시는 시민혁명 이후이긴 하지만 이 노동자들을 보는 시선을 과거의 농노나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봤던 거고, 그러한 어떤 직업의 정당화를 시켜주던 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노동자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 수명이 30살, 31살 정도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형태로 어릴 때부터 아주 가혹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벤담하고 밀도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자극을 받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또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공리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공리주의는 어떤 식으로 벤담이 처음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벤담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자본주의는 소수만 행복을 누리고 절대 다수가 불행에 빠져 사는 사회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행복이 큰 게 진리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만의 행복을 계산을 하고 노동자들의 불행을 다 계산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이 고통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을 증가시키려면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행복을 따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 총합을 계산해서 더 큰 행복이 발생하는 형태로 진리나 윤리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벤담은 애초부터 노동자들의 행복, 인간의 개개인의 행복, 거기다가 불행한 사람에게 1달러하고 부자인 사람에게 1달러는 행복의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의 행복을 증가시키려면 노동자들에게 이 1달러를 더 주는 것, 이것이 부자들에게 1달러를 더 주는 것보다 더 행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펴게 되면 사회의 행복, 불행은 줄어들고 행복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사회 전체의 행복이 커질 때 진리다 라는 또 혹은 절대 다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하게 됐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견해로서 평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다. 이것이 공리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일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미일은 어떻게 보면 여성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또 복지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미일은 벤담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고 벤담이 전체적인 행복을 증가시키는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동자나 약자에게 있어서 양적인 행복만 증가하는 것은 의미가 좀 적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적인 것,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 이러한 어떤 질적인 어떤 행복을 제공해 주는 정책이 보다 좋은 정책이고 보다 행복한 정책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일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을 고려할 뿐만 아니고 서양에, 우리는 보통 여성의 어떤 차별 그러면 동양의 유교관 이렇게 보는데요, 이 당시까지 서양에서도 이 동양 못지않게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서양에서 여성 차별은 여성은 인간이 되다가만 존재,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로 여성을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완전한 인간이고 남자가 되다만 그러한 존재가 여성이다, 이렇게 보던 게 바로 이 1800년대 초반까지의 서양의 사고였는데, 이 1800년대 초반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도정치 대원군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서양은 여성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상속 이런 것도, 여성 이름으로 재산을 획득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한다든가 하게 되면 아무리 귀족의 딸이든 간에 그 재산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일은 이 여성들은 남성의 어떤 부족한, 남성과 다른 일종의 어떤 인종이 아니고 남성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대신에 교육이란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 사람은 꼭 여성뿐만이 아니고 이 노동자의 와 같은 전체적인 사회의 행복을 증가시키려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질적인 어떤 여건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완전히 제하고 엉뚱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패턴이 공리주의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패턴이고, 이러한 개념으로 인간의 평등을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리주의는 나중에 다른 사상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주의와도 결합하고 자본주의와도 결합하는데요, 이것은 공리주의 때문에 그렇게 전체주의가, 그렇게 자본주의가 나타난 게 아니고, 이건 공리주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전체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있는데, 이 공리주의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갖다 쓰게 되는 게
이 공리주의가 전체주의와 결합하고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리주의라는 이 평등 개념이 전체주의와 결합을 하게 되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처음에 공리주의가 나타날 때는 약자,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고 정의로워진다라는 부분은 사라지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는 이 전체주의가 공리주의를 이렇게 끌어와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리주의는 자본주의가 또 나쁘게 이용하는데요. 자본주의는 전체적인 부가 일단 증가해야만이 그 사회가 잘 사라진다라는 개발 중심의 그러한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성격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리주의가 갖는 이러한 평등 개념이 전체주의하고 자본주의와 결합돼서 혹은 결합된 걸로 봐서 우리가 공리주의를 이상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리주의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오늘날 이 불평등을 수정시키는데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평등 개념으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공리주의가 주장한 평등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평등이 진행될 것 같은데 사회주의를 할지 현대사회로의 평등을 할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올려놨기 때문에 또 이 채널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평등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